그동안 달러가 굉장히 강하고 강력한 기축통화가 유지한 이유는 이 통화 정책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덜 타락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 없는 화폐로 되는 겁니다.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3단계로 갈수록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본격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현재까지는 양념입니다. 지금 이게 페드의 대차대조표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수직으로 상승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다른 나라가 더 망가졌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은 달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망가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마저도 망가지는 대열에 본격 동참한 거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빨리 전쟁이 끝날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뭐 2주 만에 끝났으니까 이번에도 뭐 크게 확전되지 않을 거 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란 쪽에서 너무 좀 강경하게 대응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좀 다르지 않을까? 진짜 호르무즈에 봉쇄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확 끝났을까요? 정말 신기한 네. 상황이에요. 뭐 전쟁,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은 네. 뭐 항상 예측한 대로 안 가죠. 그쵸.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네, 이번은 뭐 현재까지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은 쪽으로 가는데 혹시라도 말을 바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박사님을 모시고 크게 이제 한 3가지 종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페드라고 하긴 좀 그렇고 파월의 신경이 참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트루스에 올렸더라고요. 네. 네, 멍청하다, 뭐 너무 늘 늦다. 멍청하다고. 네. 지금 파월 의장이 어제 하원 청문회에 나갔죠. 그래서 지난번 6월 14일인가요? FMC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랑 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용 시장이 지금 좋기 때문에 관세를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 6월 FMC에서도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는 관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거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당신이 관세율 낮추면 나도 금리 내릴게 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어제도 뭐 지금 경기 상황이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5개월 평균 지금 신규 일자리 22만 5천 개인가 뭐 이렇게 숫자까지 얘기하면서 고용 시장이 아직 튼튼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내려도 된다.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거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장기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렇게 더 발전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관세가 장기 인플레이션으로 올 수 있다. 장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지켜보겠다. 지금 관세가 어떻게 됐냐면 중국 관세만 따지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관세가 51%입니다. 네. 금액 가중으로 51%인데 이게 트럼프 취임 전에 올 초에 몇 퍼센트였냐면 20%입니다. 30%포인트가 지금 더해진 거죠. 그중에 20%는 10%는 펜타닐 관세고 네. 펜타닐 관세 포함해서 30%포인트가 더해져서 지금 50%인데 그러니까 지금 30%포인트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어제 파월 의장이 그랬습니다. 지금 소매점에 지금 깔려있는 물건은 2월, 3월에 들여온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자기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네. 아무튼 30%포인트의 중국만 봐서도 그게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수입 물가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수입 물가거든요. 수입 물가 제가 안 갖고 왔나?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진한색 선이 수입 물가고 이게 이제 미국의 CPI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튀지 않은 거죠. 네. 뭐 파월은 이게 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거고 트럼프는 이 바보야. 이게 뭐 낮추고 금리를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올리면 되잖아. 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파월은 여기 시작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FOMC에서 연준 의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동결적으로 올해 네. 금리를 올리지 않는 쪽으로 4명에서 그전 3월 달에는 4명이 올해 동결이라고 이제 소수 의견이었는데 7명이 동결로 지금 바뀌었어요. 더 많은 그리고 의사들이? 그리고 한 번 이내 인하도 지금 그러니까 7명이 동결하고 2명은 25bp 네. 한 번만 인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이내 인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점도표를 찍은 의원들이 9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잖아요. 네. 일단 의결권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지금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준 의원들의 생각은 반반인 것 같고 이게 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4월달, 5월달 그 캐나다와 이제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여러 가지 공산품들, 자동차 포함해서 이런 가격들이 한 4 내지 5%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갭이라든지 뭐 나이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한 7, 8%에서 10% 정도 올라 있거든요. 지난달에, 네. 6월 달에, 5월 달, 6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전운이 감돕니다. 인플레이션의 전운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 관세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리 올리는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일부 관세가 지금 유예되긴 했지만 또 이 보편 관세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다 보니까 이미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거군요. 전가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뭐 전가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상당 완전한, 부분 있다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파월 의장대로 지금 매대에 깔려 있는 것은 중국에서 2, 3월에 생산된 거야. 그리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빨리 이제 선적해서 네. 수출하는 이제 그러한 물건들은 관세 영향을 안 받은 그런 품목들이 다수 있을 거고 네. 말씀 주셨듯이 미리 땡겨서 이제 가격을 올려서 하는 품목도 있을 텐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죠. 근데 아무튼 뭐 본격적으로 이게 정체를 완전히 드러낸 건 아니다. 네. 미국의 지금 전체 3조 3천억 달러의 수입품에서 평균 관세율, 미국에 수입되는 평균 관세율이 트럼프 출범 전에는 이제 3 내지 한 4%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이게 지금 한 7 내지 8%포인트가 올라 있어요. 네. 그것도 지금 중국 관세가 50%이기 때문에 원래 145%에서 지금 몇 달간 유예하기로 지금 합의한 거잖아요. 네, 네. 합의했다고 지금 막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50%예요. 그렇게 해도 숫자는 그리고 굉장히 높죠. 그 평균 관세율은 3 내지 4%에서 중국만 지금 관세를 때린 게 아니라 보편 관세도 다 전 세계에 때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한 7, 8%포인트가 더 더해져 가지고 네. 지금 트럼프 취임 전에 비해서는 높아져 있다. 그쵸. 3 내지 4%가 지금 한 10%대 초반. 원래 이제 145%를 대중 관세도 이렇게 때리면 네. 이거는 20% 평균 관세율이. 근데 지금 한 10%대 초반대로 낮아져 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네. 분명한 것은 이게 3 내지 4%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연초에.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뭐 미셸 보우만인가요? 뭐 크리스토퍼 월러, 뭐 오스탄 굴스비 이런 분들이 이거 뭐 이상 없어. 그렇게 너무 쫄지 마.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예상만 우리가 가지고 나서 예상만 하는 것만 체크를 해도
불가피하게 올라갈 만한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부과가 될지가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부과가 되고 나서 숫자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트럼프는 뭐 그냥 뭐 내리고 그다음에 안 되면 뭐 올리고 뭐 이러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통화 정책은 부드럽게 운전해야 되잖아요. 곡선으로. 좌회전 우회전을 그냥 콱콱 하면 시장이 혼돈에 빠지고 그거는 통화 정책이 굉장히 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역사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내리면 이제 저는 내릴 거라고 봐요. 결국엔 올해 한 2번이냐 1번이냐의 문제고 네. 궁극적으로는 3번 정도 내년까지 많으면 100bp 4번 정도. 그래서 터미널 레이트는 지금 4.5에서 3.5 정도, 뭐 안 돼도 3.75 정도는 내릴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시장 금리가 따라서 내려갈 거냐라는 부분이고 시장 그런 게 그런 게 조금 퀘스천이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계속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특히나 대출자분들은 금리 인하 된 거 맞아? 하면서 전혀 체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 금리는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다음부터는 튀어요. 오히려 올라간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 금리도 말씀 주셨지만 하반기에 한 2번 내리는 거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장기 금리는. 네. 그래서 앞서가기 때문에 만약에 터미널 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터미널 최종 금리가 3.5다 그러면 네. 한 올해 2번 내리고 내년 초에 내렸을 때 시장 금리는 그다음부터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금리의 수준 어쨌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배경은 무엇이 될까? 최근에는 이제 고용 데이터 얘기를 되게 많이들 꺼내던데 우리 박사님도 금리의 인하 배경은 고용이 될 거라고 보세요? 금리 인하는 뭐 어쨌든 경기죠.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월가의 전망치는 1%대 초반이거든요. 네. 1%에서 1.5% 사이일 겁니다. 맞든 틀리든. 그런데 지금 뭐 거의 6월 이제 다 갔으니까 네. 거의 이제 확률이 좀 높아졌죠. 1%대 초반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2.8이었잖아요. 네. 문제는 추세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오면 네. 단순히 인플레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와 투자가 줄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저성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첫째는 뭐 단기 시장의 단기 연준의 금리 인하 궤적은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연준의 지금 최종 금리 수준이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 당초에는 우리 원래 3% 이하로 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5.5%에서 내릴 때만 해도 거의 뭐 3% 내지는 3% 이하로 2%대 기준금리를 내다봤는데 네. 지금은 뭐 잘해야 4번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 컨센서스가 바뀌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뭐 다음 주에 PCE 나오지만 네. 파월 의장이 어제 PCE도 얘기했지만 뭐 2.3% 헤드라인이 근원이 한 2.6%. 이거는 잘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PCE가. 그리고 그 중립금리. 중립금리가 옛날에는 2.5였어요. 지금 3.0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오빠법이 발효가 되면 아마 7월 4일 전에 트럼프가 이제 자기 책상에 올려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상원 통과가 유력한데 네. 그건 이번 주 다음 주죠. 그렇죠. 근데 이게 통과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연준의 중립금리가 3.0에서 뭐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3.5 정도로 올라가는 방향일 거예요. 그러면 3.5 정도가 중립금리라는 얘기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4.0 이하로 내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는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조금 오늘 가지고 온 자료에서도 뭐 레이 달리오가 지적하는 미국이 지금 통화 정책에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금리 조정 위주로 하는 게 이제 전통적 통화 정책이고 네.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제 QE를 버냉키가 아주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한 3차례나 했는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이게 뭐 말이 좋아 현대통화 이론인데 결국에는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연준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더 이제 사이좋게. 네, 그래서 중앙정부가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왜? 연준이 계속 시장에서 사주니까 국채를. 네. 이 얘기는 이제 QE가 밥 먹듯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시장에 이게 반드시 악재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은 깡패이기 때문에 이게 뭐 중앙은행과 연준이 한 몸이 돼서 밥 먹듯이 QE를 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네. 한편으로는 나쁜 소식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네. 통화정책과 시장금리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고장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금리 내리라는 얘기가 시장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잖아요. 네. 아니 장기금리 정책금리는 은행들끼리 뭐 콜금리잖아요, 사실. 근데 왜 중요합니까? 장기금리가 떨어지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연결고리가 이제 완전히 끈이 이제 고장나 있는 거죠. 서로 따로 노는 거죠. 네.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죠. 레이 달리오는 이제 미국이 이제 3단계에 들어간 거다.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생기냐? 달러가 잘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동안 달러가 굉장히 강하고 네. 강력한 기축통화가 유지한 이유는 이 통화 정책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덜 타락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통화 정책이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 없는 화폐로 되는 겁니다. 금에서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3단계로 갈수록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예, 지금도 사실 예. 가파르게 이거 이제까지는 양념입니다. 오히려. 금값이요. 예, 지금 이게 페드의 대체대조표입니다. 대체대조표는 자산인데 이 자산을 얘기한 건데 GDP 대비 이게 지금 한 40% 가까이 돼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했잖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다른 나라가 더 망가졌어요. 지금 보시겠습니까? ECB라든지 뒤에서 보시는 BOJ라든지 125%잖아요. 네. 지금 ECB가 60% GDP 대비 연준이 35%에서 40% 사이, 영란은행이 40%인데 지금 스위스은행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스위스은행 사태 터지면서 120%까지 올라 있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은 달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망가져 있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마저도 지금 이제 망가지는 대열에 본격 동참한 거다. 그리고 오빠법이 이제 보다 더 망가지는데 통화 가치가 조금 더 희석되는데 일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국가부채 비율이 이게 뭐 중립적인 미국 CRFB에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예측한 건데 네. 이게 금리가 한 4.5% 정도를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서 2034년이면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이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33% 이상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2050년에는 지금 120%에서 250%.
2배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 기울기라는 게 네. 무서운 거죠. 이게 커런트 현재 그 기울기고요. 네. 이 각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이런 걸 지금 이 통화 정책 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달러가 지금 당장 뭐 휴지가 되냐, 절대로 그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달러와 가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서서히 그 지금까지의 패권이 뭐 100이었다면 이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줄어들고 없는, 네. 달러도 예전처럼 뭐 굉장히 뭐 미국 마음대로. 근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네. 그럴수록 미국은 좀 땡깡을 부릴 겁니다. 달러 가치가 뭐 떨어질수록. 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은 네. 굉장히 강압적인 국제 협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더 이제 달러의 근본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무슨 인위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 네. 예전 같이 이제 달러가 강세 기간이 길고 약세 기간이 짧고 이런 것보다는 횡보 내지 약세 기간도 상당히 길고 강세 기간은 조금 짧아진다든지 네. 또 강세 기간에도 그 상승의 상단이 막혀 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네. 달러 가치가 뭐 휴지가 된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통화가 더 망가져 있거든요. 그렇죠. 뭐 원화 가치 생각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스위스 통화, 스위스 은행 마저도 네. 스위스 은행은 전통적으로 정말 금에 가까운 스위스 프랑이잖아요. 네. 그런 것 스위스도 GDP 대비 지금 자산이 스위스 중앙은행 국립은행 자산 규모가 125%나 지금 돼 있다. 지금 세 번째 주제 지금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의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 이것만 없으면 하반기 미국장이 조정이 와도 크지 않다. 이것이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죠. 트럼프. 지금 파월이 걱정하는 관세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없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뭐 얼마가 되지는 알 수 없지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게 어느 정도일까라는 게 지금 베일에 가려 있고 숫자 얼마면 위험하고 파월 의장이 그랬잖아요. 공부해야 된다고. 네. 이거는 공부라뇨. 예전에 조금 뭐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세계 경제가 폐쇄돼 있는 상태였고 이런 자유무역과 자본이 완전히 이동하는 상태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도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연준 위원들이 공부하는데 뭐 저희도 공부해야죠.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제 그냥 뇌피셜은 네. 정말 트럼프 생각대로 싱겁게 끝나다가 이게 나중에 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올해까지도 조금 뭐 안 오네 생각보다 네.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연말이랄지 아니면 내년 넘어가서 이게 조금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물가의 파급 경로라는 게 생각보다는 복잡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출국이 이제 수출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흡수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쿠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밀어내기 수출을 한 거고 네. 그리고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합의가 돼서 네. 지금 중국에 대한 수입품도 50%로 지금 유지가 된다면 네. 어쨌거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초보다는 30%포인트가 더 높은 상태에서 이게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가을쯤에 이거를 뭐 또 더 낮춰주든 미중 합의로 더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낮아지더라도 이게 조금 이연돼서 계속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워낙 그 관세율이 그쵸. 트럼프 출범 이전보다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물가가 만약에 저는 조금 이제 8월, 9월부터는 올라갈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실 그 관세 부과하기 전에 재고를 미리 많이 쌓아둔 업체들이 네. 많고 그 재고가 소진되는 게 한 6월 말 7월 이쯤일 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숫자들은 7월 8월에 적용이 맞습니다.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데이터는 이제 7월 데이터가 8월에 나오다 보니까 8월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의 수준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숫자가 과연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그리고 연준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결국에는 뭐 한 8월, 9월 정도 되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게 네. 지난 FOMC에서 PCE 물가를 올렸잖아요. 네. 성장률을 낮추고. 그래서 근원 PCE를 3.1로 봤네요. 네. 2.8에서. 네. 지난 3월에 2.8로 봤는데 올 연말에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이제 0.3%포인트를 올렸는데 이게 이제 뭐 3.1이 아니라 이제 3.3 정도 저는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이퍼 인플레는 아니지만 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그 3월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뭐 0.5%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로 그렇죠. 이제 올해 연말을 그 보낸다면 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뭐 올해는 한 번밖에 못 내릴 것 같고 그렇죠. 움찔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네. 오니까 성장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뻔히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못 내리는 거죠. 네. 그리고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연초에만 해도 3.5에서 한 4.0 정도 10년물을 봤는데 혹은 그 이하로 봤는데 한 5.0에 근접하는 4%대 중후반 시장 금리가 형성되면 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장은 못 버티죠. 최소 하반기에 지금 대비 한 10%는 하락은 뭐 따놓은 당상이고 만약에 보다 더 악랄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네. 보다 더 가혹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은 지금 지수 대비 한 20% 떨어져야 되는 거죠. 다시 5천 깨지는 거죠. 그런 인플레이션이 오면. 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기업 이익을 갉아먹거든요. 네. 기업 이익을 마진을 갉아먹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년 예상 주식 기대 수익률 이거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까? 네. PER 역수에서 10년 국채 이자율을 뺀 겁니다. 이게 네. 페드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게 0이 이제 기준선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지 않아요. 이 모델로 보면. 물론 이게 절대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 대비 주가가 아주 말도 안 되게 비싸. 이런 상태가 결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EPS는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양방으로 터지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장이 급속하게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고 결국에는 관세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미국장의 미장의 운명은. 이러다가 또 만약에 또 관세를 또 유예해 주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급속하게 유예해야 됩니다. 네. 50%가 아니라 펜타닐 관세 20% 깎고 그래서 지금 50%의 관세율을 한 30%로 바로 내려줘야 되는 네. 거죠. 9월 전까지. 그쵸. 그러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혼돈을 야기시킬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야기시키는지 알기 때문에 알죠. 이걸, 네. 쉽게 결정을 할 수는 없고 계속 그래서 연준 의장만 압박하는데 이게 금리 내린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닌데 관세 내려야 해결됩니다. 그렇죠. 금리보다는 관세를 내려 해결될 부분인데 과연 이게 또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연준 때문이야. 우리 탓 아니야, 관세 탓 아니야. 완전히 그러면서. 프레임을 씌워서 파월이 완전히 올가미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과연 3분기에 펼쳐질 인플레이션 그리고 관세가 7월 9일에 이제 유예가 종료가 되는데 추가적인 유예가 있을지 또 어떤 협의들이 이루어지게 될지가 가장 큰 하반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